제가 강의를 2002년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15년 돼 가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좀 딜레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를 관리해야 이빨 안 상하는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과연 믿을만 할까? 왜냐하면 치과 의사는 입이 망가져야 이빨이 망가져 돈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잖아요. 생각해보면 지들 말대로 했는데 진짜로 이게 뭐 이빨이 하나도 안 아프면 제일 먼저 망하는 게 뭐예요? 치과 의사니까 과연 저 인간들이 바른 말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약에 오늘 수업 해가지고 2달 만에 여러분들 다 그냥 완전 민법이 독파가 돼. 저 굶어 죽죠. 여기다가 만약에 1년 수업했는데 100% 다 합격했어요. 그럼 학원 망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마 저 학원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가 그러니까 참 치사한 얘기인데 떨어지는데도 만족을 느끼게 하면 떨어뜨려야 돼.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떨어졌는데 저 그 자식 이러면 또 의미 없죠. 다음에 안 올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떨어뜨리면서도 그 만족을 드리면서 이게 떨어뜨려야 되는 게 이 강사의 임무더라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불가능하고. 근데 아무튼 저는 뭐 솔직히 특히 우리 이 학원은 신설학원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많이 붙어야 돼, 그죠? 그죠?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뭐 이럴 때 많이 늘어날 거죠. 5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진짜로 한 7, 80명 정도는 붙어주면 그냥 뭐예요? 뭐 학원은 그냥 내년에 확 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종이란 도시가 의외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뭐 대전에서 별로 멀지도 않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천안에서도 멀지도 않고, 뭐 청주도 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세종이라는 도시가 그 행정 수도, 그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종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지면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이런 지역의 것을 흡수를 해가지고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이런 도시가 침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세종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뭐 하시는 입장이에요? 소비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 세종이 결국은 중심지가 못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라도 부동산 학원이라도 중심지가 돼가지고 다른 도시를 흡수하는 그런 시기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최대한 많이 붙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올해는. 자, 우측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계약의 종류에서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이 나와요. 일단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이 전형계약인데 우리 교재가 14종의 계약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은 14개가 아니라 15개예요. 현재는 전형계약이 총 15개고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할 때 계약의 개념은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민법에 없는 계약이 우리가 비전형계약이라고 해요. 민법이 없으면. 그래서 결국은 민법에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전형계약이냐 비전형계약이냐 따지게 되고요. 혼합계약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나오고 유상계약 나오고 무상계약 나오고 우측 하단에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기초로서 좀 중요해요.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쌍무계약이 뭐냐면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요. 편무계약이란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할 뭐가 생기죠? 채무가 생기고요. 갑도 돈을 받았다면 이전 등기해준다. 재산권을 이전해줘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매매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무엇을 발생시키고 있죠?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게 뭐죠? 쌍무계약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갑이 요 A라는 건물을 파는 게 아니라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면 을은 꽁꼬로 받는 것이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죠. 갑만 을에게 재산권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있으니까 요 증여계약은 한쪽 변에만 채무가 있다. 무슨 계약이 되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논리가 생깁니다.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라는 논리가 생기는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편무계약이에요. 얘 때문에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얘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편무계약이니까요. 얘 때문에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란 말도 뭐예요? X예요. 왜냐면 얘는 편무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유상이니까요. 근데 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이게 아주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그죠? 무상계약은 뭐예요?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만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유상계약은 뭐예요?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뭐예요? 편무계약인데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입니다. 그러면 얘는 왜 유상인데도 편무인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걸 이해하는 방법 우측 하단에 있는 낙선계약, 요물계약을 이해하면 돼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 승낙이 있으면,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낙선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승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표지에 나와 있는 말로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선계약이고요.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도 별도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존재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계약,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임대차다, 이런 계약들은 다 뭐냐면 낙선계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약은 뭐가 원칙이죠? 낙선계약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매매계약도 뭐만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많습니다. 잘 안 팔리니까. 아파트를 보러 와가지고요. 집을 들어보면서 아이고 좋네요. 제가 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계약서는 주말에 씁시다 하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주말에 안 갔어요. 안 갔더니 며칠 지났더니 내용 증명이 왔어요. 매매대금 달래요. 그러면 매매대금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낙선계약이라는 말은 뭐만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따라서 좋네요. 제가 살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뭐가요?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계약서 쓰고 안 쓰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요?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쓰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결국은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증인이 나서서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뭐가요? 입증이 되는 거예요. 뭐 녹취할 수도 있잖아요, 요새,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하셔야 되냐면 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대부분의 계약은 뭐예요? 낙성 계약이고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돼요. 그러면 요물 계약은 예외잖아요, 그죠? 요물 계약의 종류는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되는 뭐냐면 요물 계약이에요. 자, 이런 취지입니다. 계약금 얼마나 할 거예요? 2천만 원 합시다. 그럼 제가 내일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는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에요.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는 말은 실제로 2천만 원이 지급돼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립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는 말은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 안에 계약금 조항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는 이 계약금 계약을 매매 계약의 일부로 오해하게 돼요. 그러면 또 문제를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출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막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별개의 계약이라고 잊지 마시고. 따라서 오늘 아파트 매매했어. 계약금은 얼마 줬는데 3천만 원 줬어. 그러면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매매 계약과 뭐예요? 별개의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도 낙성 계약이고요.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 계약도 뭐죠? 요물 계약이다라고 기억하시되 이건 잘 안 내고. 그 다음에 대물 변제도 요물 계약이에요. 뭐요? 대물 변제. 대물 변제라는 것은 돈 대신 물건으로 준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렸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대신 아파트를 줬어요. 이게 뭐죠? 대물 변제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아파트로 대신 줄 수는 없잖아요. 물어봐야죠. 야, 내가 돈이 없는데 대신 아파트로 주면 안 될까? 그때 그쪽에서 그러자라고 승낙을 해야 줄 수 있는 거니까. 대물 변제도 뭐인 거예요? 계약인 거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 아파트를 뭐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 대신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는 아직 돈 갚은 게 아니죠. 실제로 그 아파트를 줘야 뭐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을 갚은 것이 되는 거니까 대물 변제도 뭐가 되는 거죠? 요물 계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상 강고가 요물 계약이에요. 뭐가요? 현상 강고가. 여기서 다시 보시면 현상 강고는 유상인데도 편모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도급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내용을 광고로서 청약을 하면 이거는 뭐예요? 현상 강고예요. 제가 현상 강고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를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말 타는 놈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시작할 때 그러면 이러면 막 옷도 찢어지고 모자도 꼭 어떻게 삐딱하게 쓰고 꼭 입에는 또 뭐 물고 있어요? 담배 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이 어디 갑니까? 터덜터덜 보안관 사무실 앞에 가는 거죠. 그러면 보안관 사무실 앞에 꼭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사진하고, 그죠? $1,000. 그럼 뭐예요? 요 놈을 잡으면 뭐예요? $1,000를 주겠다. 일의 완성을 하면 뭘 줘요? 보수를 주는데 지금 청약을 전단지 뭐라고 있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현상범. 그죠? 잡는 사람은 뭐예요? 현상범 사냥꾼 이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현상광고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주는데 청약을 뭐로 하면요? 광고라 하면 그게 뭐라고요? 현상광고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뽀삐, 이 뽀삐도 일본 말이더라고요. 이게 그 영어 얘네들이 팬츠라는 발음 못해서 빤스라 그러죠, 그죠? 바스켓이란 발음 못해서 빠까스라 그러고 빠깨스라 그러고 퍼피라는 발음 못해서 뭐예요? 뽀삐 그러는 거래.
퍼피가 강아지잖아요, 그죠? 아무튼 뽀삐가 그래서 아무튼 뽀삐라고 줬어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은 센입니다. 센. 쌤이 아니라 센. 이게 세게 자라라고. 원래 이 자식이 저희 집 왔을 때 걷지도 못해가지고 6년 전에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지 말고 세게 자라 그래서 센이라고 줬는데 너무 세요 진짜. 환장하겠어요. 아주 그냥 막 그 들이대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그리고 막 또 정력도 세가지고요. 새끼도 벌써 이놈이 23마리나 임신시켰어요. 아무튼 이놈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자식이 막 정신이 없어요. 아무튼 막 집도 잘 나가고 그래서 가출을 했다. 가출을 해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걱정이어서 우리 집 강아지 센을 찾아주시면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신부림센터에 가서 계약을 했으면 이건 뭐예요? 도급 계약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강아지 찾아주시면 50만 원 주겠다라고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봇지에 붙였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현상 강호가 되는 거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전단지를 봤는데 강아지 한 마리 찾아주면 어떻게 해요? 50만 원이죠. 짭짤하니까 저한테 전화한 거죠. 안녕하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라고 승낙을 했어요. 만약에 승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승낙을 했다는 이유로 이미 계약이 성립돼 버리면 을이 개를 못 찾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되죠. 을은 개를 찾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못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승낙했더라도 아직 계약이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립된 것이 아니에요. 현상강호는 뭐예요? 낙성계약은 아닌 거죠.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 이 사람이 센을 가져와야 강아지를 데려와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기 때문에 무슨 계약인 거죠? 요물계약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센을 잡아와서 계약이 성립되고 돼서 보니까 을에게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죠? 간만 을에게 뭘 주면 돼요? 50만 원을 주면 되죠. 다시 말하면 50만 원을 주니까 무슨 계약이요? 유상계약인데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는 누구에게만요? 갑에게만 채무가 있으니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따라서 현상강고는 무슨 계약이기 때문에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편무계약임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은근히 잘 내요.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480페이지에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이 나오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매매, 교환, 증여처럼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는 계약은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임대차, 사용대차, 부증 이런 계약을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한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계약의 성립이 나와요. 일단 계약의 성립인데 요물계약은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낙성계약이 원칙이니까 결국은 계약은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 거죠.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승낙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합의가 있으니까 계약이 성립되고 만약에 두 가지가 불일치되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 되잖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건 또 우리가 나중에 법률 해석할 때 또 한번 볼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기셔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3 해가지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오고 실제로 은근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해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날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기본적인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청약이 나와요. 의는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것. 계약을 하자고 꼬시는 게 뭐예요? 청약인데 2번 청약의 요건에서 기억 청약자가 나오고 하단에 뭐죠? 청약의 상대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은근히 시험이 잘 나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면 된다. 커피 자판기가 그냥 길역 한켠에 멀뚱멀뚱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상대로?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을.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뭐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커피를 뽑아 먹으려면은 요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면 되는데, 요 청약자는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특정인이에요. 근데 조심할 것은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 청약자가 명시될 필요도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커피를 뽑아 먹기 위해서 커피를 설치한 사람 이름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청약하고자 할 때 청약자 이름은 굳이 뭐 될 필요 없어요? 명시될 필요도 없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상단에 청약의 내용이 나오고 박스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나옵니다. 자, 계속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계약은 낙성 계약이므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돼요. 그 말은 결국은 이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 정도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로 이해하냐면 청약의 유인으로 이해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돼야 뭐예요? 청약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청약의 유인이다. 실제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점 하시는 분이 길거리에다가 운동복을 팔고 있어요. 상품을 진열해 놓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라면 누가 와가지고 이웃 주세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여기다가 3만 원 이렇게 써 있어도 꼭 물어봐요. 아저씨 이거 얼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랬더니 얼마요? 물어봤던 이 양반이 3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청약인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 운동복 상품을 진열한 것은 아직은 청약이 아니라 뭐에 불과한 거예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3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청약이니까 이웃 주세요 라고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성립시킬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노종상이 상품을 진열하더라도 이웃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에 불과해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이마트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뭐인 거예요? 청약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형마트인데 같은데 리아카 밀고 다니면서 아줌마 이 옷 얼마에 물어보는 사람은 이제는 없다는 거죠. 왜요? 이미 가격이 뭐가 되어 있어요? 확정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리아카에 쳐넣는 거 아닌가 이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캐셔 아줌마 앞에 가면 아줌마가 뭐죠? 살 건지 말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팍팍 찍어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미 대형마트의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뭐예요? 청약이고 제가 그 물건을 리아카에 넣는 것이 뭐예요? 승낙이니까 이미 계약이 뭐가 됐어요?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진짜 사실 거야 안 살 거야 라고 물어볼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뭐예요? 청약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죠. 하단에 보시면 이제 박스 밑에 청약의 효력입니다. 청약도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효력 발생 시기 상대방에게 도달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따라서 발신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또 도달돼서 효과가 발생하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충 나오죠. 527점.
계약의 청약의 일을 철회하지 못한다. 특별한 규정이 아니라 모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나와요. 복잡한 문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일단 안 할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청약은 일반적 의사표시에 마찬가지로 도달하게 되면 뭐요? 효과가 생기고요. 우측에 승낙입니다. 청약에 대해서 뭐 하면요?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하게 되는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관련 조문에서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다. 이해되시죠? 갑이 은에게요 2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응 내가 살게 1억 5천에 이거는 사겠다는 뜻이 아니죠. 2억에 안 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거절하면서 1억 5천에 팔라는 새로운 무엇을 한 것으로 보는 거죠? 청약을 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에 불과한 거죠? 새로운 청약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에서 중간에 중요한 조문이 나옵니다. 531조에 읽어보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한 때요? 발송한 때라는 걸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하단에 문제점이 나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우리는 계약을 언제 성립하는 거죠? 승낙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을 뭐한 때요?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연착된 승낙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다. 그죠?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488페이지 오셔가지고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에서 첫 번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 승낙을 꼭 말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만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저는 굉장히 오뎅을 좋아합니다. 오뎅을 좋아하고 제가 이제 부산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요새 작년부터 하는데 저는 부산을 거의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강의 때문에 가는데 부산 오뎅을 꼭 먹어보고 싶은 근데 못 먹어봤어. 왜냐하면은 이제 아침에 부산 10시 수업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새벽까지 가죠,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파는 데 없고 또 저녁 때는 10시에 수업 끝나잖아요, 지금 여기죠? 보통 11시 반에 끝나는데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10시 반에 수업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시 반에요. 10시 반에 끝날 건데 10시 반에 수업 끝나면 이제 그 막차 11시예요. 그러니까 막 타고 와야 되니까 못 먹고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그게 그 시간에 문 닫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그 11시쯤에 한 10시 50분 정도 가면 막 문 닫고 있어. 그죠? 그래서 막 줄 서서 먹는다는데 꼭 제가 갈 때는 문 닫고 있어요.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단축 수박 한번 먹어봐야 되나 막 이러죠. 아무튼 이런 얘기입니다. 오뎅을 팔길래 대전은 또 그게 유명하죠. 무슨 뭐죠? 무슨 소보로 뭔가 있죠, 그죠? 튀겨놓는 거, 튀김 소보로인가? 그거 먹어봤죠. 그것도 이제 뭐죠? 기차역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걸 사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갖다 줬더니 맛없대, 식어가지고. 아무튼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 오뎅을 팔길래 제가 아무 소리 않고 먹었어요. 먹고 가려고 하면 아줌마가 돈 달라 그러겠죠. 근데 제가 아줌마 제가 언제 오뎅을 사겠다 그랬습니까?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오뎅을 먹는 그 행위가 뭐예요? 승낙이니까요. 이게 뭐예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뎅을 먹는다와 같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뭐가 있으면요? 행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이런 얘기고 비싼 거 많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버스를 탔는데 잘못 탔어요. 잘못 타가지고 엉뚱한 데 내릴 때 버스 기사한테
버스 값 환불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우리가 버스를 타는 건 일종의 도급계약이거든요. 목적지까지 데려다는 조건으로 뭘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건데 잘못 탔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데려다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돈 내놔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버스를 타는 행위가 결국은 뭐예요? 승낙이고 서로 잘못됐더라도 이미 계약은 뭐가 돼요? 성립된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양가는 맨 밑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이런 얘기죠. 저는 버스도 잘못하고 생각하면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제 친구하고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저 고시 그때 5월 달에 4월 말에 끝나거든요. 올해 끝나가지고 둘이서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설악산에 이제 야영을 갔어요. 설악산에. 한 88년도쯤 될 것 같은데. 갔는데 이제 그 설악동에서 이제 표를 끊는데요. 표 끊는 아가씨가 저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설악산에서. 제가 설악산 가는데 물어봤더니 아니, 설악산 가려고 표 끊는데 어디 가냐 물어봐서 설악산 간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5월달 봄철이어서 입산 금지래.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막 뭐 텐트니 뭐니 잔뜩 짊어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제 친구 중에 마산에 그 경남 도충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마산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새 술 처먹고 이제 젊었을 때 술 먹을 때 어떻게 먹죠? 차비 남겨놓고 먹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차비하고 뭐 아침도 그저 빵 먹을 정도만 마련해놓고 술 다 처먹어서 밤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마산 터미널 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밥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친구는 뭐 가 있으라고 저는 빵을 하고 우유를 사러 갔어요. 빵하고 우유를 사가지고 딱 갔더니 이놈이 버스에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어서 막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탔어요. 탔는데 올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길이. 그래서 아, 이게 올 때와 갈 때 다른가 보다 했는데 중간에 휴게소에 섰는데 내려서 보니까 광주행이 전라도 광주행.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임마 자식아 너는 보지도 않고 타냐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딱 왔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타더래요. 그래서 뒤도 그냥 탔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너는 왜 안 봤냐 그래서 네가 자식아 버스 안에서 막 손 흔드니까 저도 그냥 확인 안 하고 탄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전라도 광주로 가서 처음 가봤어 우리는 둘 다. 가가지고 딱 내렸는데 일요일날 오전이었어요. 일요일날. 근데 문제는 우리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송금 받아야 집을 가는데 지금처럼 뭐 CD기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요일날이어가지고 통장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노숙을 했어요. 광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광주 터미널 그거 되게 넓더라고요. 광주 터미널 근방에서 노숙을 하고 둘이서 맨날 계속 싸웠겠죠, 그죠? 이 나쁜 새끼야 뭐 이러면서 막 둘이서 시해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버스 한번 생각나는데. 근데 이놈이 지금 뭐 하냐면 부장 검사예요. 이런 놈들이 검사를 하니 나라가 이렇지. 요새 막 검사 망국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막 지금 막 문제되는 사람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뭐 김기춘, 우병우 막 해가지고 이번에 청문회 때 누구죠? 이름 까먹었네.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도 검사 출신이지만 이런 그지 같은 검사들 색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놈한테 그러죠. 너 같은 놈이 검사라니 나라가 그죠? 버스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검사란다고 항상 떠올라요. 아무튼 의사실현이고 교차 청약에 대한 계약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우리 집 1억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어요. 근데 청약이 막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또 을도 네 집 나한테 1억에 팔래라고 청약을 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체됐다면 굳이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죠? 승낙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양 청약이 모두 뭐 하기만 하면요? 도달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게 뭐죠?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요. 그 다음 우측에 계약의 경쟁 입찰은 영원히 안 볼 겁니다. 이건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와요. 교재를 잠깐 볼 건데 489페이지 하단에 의의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요건 효과 확대 적용 여부해서 우측에 계약 교섭 단계 보호 의무 위반해가지고 492페이지까지 이 내용이 쫙 나오고 판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교재가 그렇게 복잡한 이유는 있어요. 이게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수험적으로 공부하는 거지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에 했지만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한 것이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에요. 꼭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뭐라 하느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내용은요.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클 수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인데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길래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건물은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 이미 불타서 없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죠. 그죠? 계약 체결 전이니까. 따라서 갑은 이행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는 게 뭐예요? 원칙인 거죠. 근데 갑은 이 건물이 이미 없는 건물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을과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은 이 건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을은 갑에게 뭘 물을 수 있어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신뢰 이행이익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보세요. 을은 지금 선이 무과실이니까 이사갈 준비를 하겠죠. 그죠? 뭐 하겠습니까? 여자분들 좋아하는 거. 이사하면 가구부터 사죠. 그죠? 가구 사고 뭐 세탁기 사고 이삿짐 센터 예약하고 뭐 애들은 뭐요 전학시키려고 준비하고 남편한테 협박해서 뭐요 전직시키고 이런 이사갈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왜 준비하는 거냐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뢰이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금전적으로 가치를 평가해 봤더니 한 500만 원이다 라고 평가된다면 이게 뭐예요? 500만 원이 신뢰이익이고 을은 갑에게 뭘요? 500만 원을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행이익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건물이 매매할 때는 2억이었어요. 근데 조금 올라가 현재 얼마냐면 2억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을은 얼마 벌 수 있었던 거죠? 300만 원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이 300만 원이 뭐예요? 이행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이행이익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매 차익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죠? 그러면 500만 원을 청구하되 무엇보다 클 수는 없죠? 300만 원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요 사례에서 을은 갑에게 얼마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요? 3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원시적 전부불능이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행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계약 체결자가 원시적 불능한 사실을 뻔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이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요. 내용은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단요? 이행이익보단 클 수가 없다는 것까지 간명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2페이지부터 계약의 효력이 나오고 특히 우측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못 건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나중에 할 거고 기초 강의 때는 뭘 할 거냐면 499페이지에 4에서 위험 부담을 봐야 되는데 이 위험 부담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